그러면 이번에도 별점을 주세요. 카우보이 노래를 별점을 주신다면? 카우보이 노래는 공경에 빠진 아가씨, 강아지의 존재가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런 걸 개무섭다 그러죠. 버스스 크루스의 발라드 제 앞에 있는 그 단편에서 총잡이가 몸을 탁탁 치면은 먼지가 팍 일어나는데 미국의 현재 뭉게뭉게 피어 있는 것들이 서부극 같은 게 아닌가?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과잉에서 여기 과학성에 대한 이야기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새 행색이 약간 초라하죠. 아, 왜 갑자기? 마감하고 있어요. 네, 마감. 소설가에게 마감이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소설만 안 쓰면 참 좋은데. 소설가가 소설 안 쓰면 참 좋은데. 네. 그래서 소설을 쓰고 있을 때 영화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영화 볼 때마다 저 얘기를 써먹을까? 아, 네. 아니면 저렇게 열심히 다 사는데 나도 열심히 써야지. 뭐 이런 자극이 되기도 하고 네. 되게 약간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작가들이 보통 글 쓸 때는 다른 사람 글 별로 안 보거든요. 네. 영화도 별로 안 보고. 격리돼 있는 분도 있다고. 완전히 해석과 차단되는. 그래서 저 요새 게임해요. 소설 막 쓰다가 이쪽에 소설 쓰다가 머리가 너무 꽉 차잖아 이야기로. 네. 그러면 딱 돌아서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머리를 포맷시키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머리 꽉 찼다가 비웠다가 이걸 반복하거든요. 오늘 다룰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 이건 어떠셨어요? 한참 머리 복잡할 때 이 영화를 봤으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난 아직 멀었구나. 소설을 접어야 되겠다.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저는 한편으로 이 영화 보면서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특히 이야기꾼들이 이 영화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보통 영화가 별로 안 좋으면 뭐 이 정도 나도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작품을 봐버리면 약간 주눅 들거든요. 이번에 약간 주눅 들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이 너무 제가 쓰고 있는 작품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그런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 제작진이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알고 시사회 보러 갈 시간이 없지 않을까라는 배려를 하시면서 이번에도 넷플릭스 영화를 골라주셔가지고 재밌게 보긴 했는데 지난번 로마 하시고 나서 약간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로마를 보니까 얘기하신 게 그대로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50분 정도였잖아요. 네.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 조금 더 길었고 그걸 한 2시간 정도 할 수도 있겠다. DVD 코멘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럼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모니터에다가 영화 틀어놓고 보면서 이 장면 정말 좋죠 라고 얘기하면서 하면 한 3시간도 할 수 있죠. 그게 넷플릭스 시대, 온라인 스트리밍 시대의 영화 보는 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다룰 카우보이 노래는 코엔 형제인데 저도 코엔 형제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만 봤는데 보면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극장에서 보고 싶다. 극장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산영화제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놓치지 말고 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이렇게 이 영화를 멈춰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꼼꼼하게 그리고 내 감상을 좀 곱씹으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을 들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코엔 형제 영화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전에는? 저는 뭐 너무 식상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영화였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는데 또 그 영화가 지금 이 카우보이 노래랑 약간 비교 서부극이라는 큰 장르에서 비교가 되면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이번 영화가. 저는 약간 코엔 형제가 이번 영화 만들면서 넷플릭스에 맞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챕터를 6개로 나눠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 텐데 단편 소설집처럼 구성을 해놔가지고 끊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쭉 보지 말고 하루에 한 편씩 6일 동안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한 게 어쩌면 넷플릭스에 맞는 제작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람해도 괜찮은 영화인 것 같고 이게 원래는 TV 시리즈로 기획을 했다가 장편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 감독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원래 이거는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 영화를 할리우드 영화사에 시나리오 보여줄 계획도 없었고 이 영화가 자금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었대요. 철저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작업에 가깝고 수익성이 전혀 없는 영화 작업일 수도 있는 거죠. 6편의 단편 묶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이런 6편의 오니버스 형식이 딱 맞는 형태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코엔 형제의 18번째 영화이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한 첫 영화
그렇죠. 이면서 또 35년 만에 디지털로 처음 촬영한 영화예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디지털로 안 찍었어요? 네, 코hen 형제는 계속 필름 작업들을 이어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시대가 넘어가는 거의 어떤 상징,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기도 하죠. 저는 코엔 형제 중에 파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고 생각도 이번에 많이 나기도 하고 초원과 황량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묘한 사건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코엔 형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서부 영화라는 특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서부 영화는 코엔 형제가 만들었던 게 The Brave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 사실 서부극이 아니잖아요. 네. 서부극이 아닌데 서부극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화. 코엔 형제의 영화 작업들을 보면 서부극이 뭐지? 장르로서의 서부극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고 포괄적으로 보면 코엔 형제의 거의 모든 영화는 서부극이 아닌가? 뿌리는 거기에 두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서부극에 어떤 핵심이 있나요? 서부극에 대해서는 그냥 소위 말하는 내셔널 시네마, 미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장르 그렇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안에 역사나 문화적인 인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부극 같은 경우는 장르 영화이자 또 일종의 미국의 신화를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거의 최상의 놀이터?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역사물로서의 어떤 서부극이 아니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영화에서만 허락된 공간들을 신화적인 공간처럼 그렇죠. 예, 그걸 그리고 있는 게 서부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장소인 이번 영화도 짧게 나오는데 머니먼트 밸리라고 하는 그 공간. 서부극 하면 멀리 배경으로 늘 나오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영화사에서 모니먼트 밸리라는 공간이 나왔을 때 그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도 낯선 공간이거든요. 실제 했던 공간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영화적인 공간, 만들어진 공간이란 말이죠. 그 만들어진 공간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영화에 나온 대사 하나가 딱 꽂혔어요. 지역 간의 거리가 멀고 풍경이 굉장히 단조로운 곳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그게 서부극의 핵심이 아닌가?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만날 수 없거나 아니면 그 가는 여정을 다 그리고 있는 지난한 길을 다 그리고 있는 게 서부극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주도 마음대로 가고 그게 되게 낭만적인 신비의 땅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있는 공간을 사실적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정말 저거는 미국의 신화로서 갖고 있는 아이콘들을 가장 재밌는 방식으로 변주하고 요리하고 있는 익살기 넘치는 장난기 넘치는 거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카우보이 노래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 영화 특징이 저는 보통 옴니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옴니버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단편 소설집처럼 단편 영화집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단편 소설집이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사실은 5편의 이야기고 마지막 한 편이 죽은 자만이 나물이라는 이제 이번 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얘기라고 해요. 그 5편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코엔 형제가 하나씩 자기 아이디어 떠올 때마다 써놓은 시나리오들인데 사실 이걸 장편화하거나 영화로 만들기 되게 난감했던 본인만의 이제 소중한 보물창고 안에 있는 정말 그 서랍에 있는 거다. 좋은 저도 서랍에 있는 거 많이 얘기들이었어요. 있거든요. 쓰다가 만 거, 아이디어만 보관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언젠가는 넷플릭스에. 이렇게 꺼내서 묶어서. 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해외에서 평이 전반적으로 이제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압도하는 뭔가 거대한 서사가 없는 영화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코엔 형제의 어떤 재치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는 어떻게 보면 소품 같다라는 얘기도 듣곤 했거든요. 소품 같다라는 표현은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무리 짧은 영화 혹은 소설이어도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를 압축해 놓으면 소품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번 작품 보고서는 소품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6편의 작품이 이어져 있기도 하고 굉장히 광활한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소품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철저하게 거기에 동의하고요. 소품 같다는 평을 듣고 저는 약간 갸웃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이 순서만 놓고 보면 버스터 스크럭스라는 얘기로 시작해서 네. 알고도네스 근처에서 그리고 밥줄, 금빛 협곡, 공경에 빠진 아가씨 이 5편이 쭉 이어지잖아요. 이 5편이 이어지는 게 사실 어떤 서사적 맥락이나 필연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정말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서사적으로 필연성이 없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서나 감흥들로는 너무 적합한 순서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순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기사를 찾다 보니 실제로 이 순서가 코엔 형제가 이 시나리오를 쓴 순서예요. 본인의 서북에 대한 어떤 여정이나 생각들이 그렇죠. 이 순서대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작가의 서부극 혹은 자기의 주제 그걸 담아낸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큰 그림인 거죠. 세월,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거라서 이게 정말 소품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를 압축해 놓은 방식
그래서 이 순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이게 가만 보면 재밌어요. 색감으로도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를테면 버스터 스크록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공적인 색감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그 알고도메스 근처에서는 좀 전통적인 황야를 그리고 있는 색감을 보여줘요. 이 두 개는 약간 대비가 되는 것 같고 또 바로 그 뒤에 있는 밥줄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가장 어두운 얘기, 가장 어두운 상황 주로 밤에 활동들을 하시고 그리고 겨울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또 바로 또 이어지는 금빛 협곡 같은 경우는 되게 밝은 찰랑찰랑한 봄. 이 6편 중에 가장 이질적인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생명으로 넘쳐나는 어떤 그러고 보니까 그 계절일 수도 있겠다. 그 알고도네스 인근이 가을쯤이고 버스터스 크로스가 여름이고 그러니까 밥줄이 겨울이고 봄이고 이렇게 그렇죠. 계절의 네. 어떤 이야기일 수도 계절의 있겠다. 순환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걸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해석의 여지 남겨두는 건 코엔 형제가 늘 잘하는 이야기적으로도 잘하지만 이런 상징적으로도 많이 장치를 깔아놓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경에 빠진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4편이 개별 인물들에 맞추어진 이야기라고 하면 공경에 빠진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얘기고 그리고 마차 바깥의 얘기거든요. 근데 또 바로 이어지는 죽은 자만 나물이라는 마무리로 마차 안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두 편씩 묶으면 대꾸도 있고 6편으로 하면 어떤 계절감도 보여지고 색감의 차이도 있고 나름대로 이 6편끼리의 운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코엔 형제의 이 배치가 자신들만의 영화적 리듬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가로서 그러면 이 영화 6편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네 번째 이야기인 금빛 계곡 올 골드 캐년.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주인공입니다. 가수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 탐 웨이츠가 주인공인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백발로 나타나가지고 그 영화 단편을 보고 있는데 와, 탐 웨이츠의 신작을 넷플릭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각 다편들은 뭐 만약에 스토리를 설명한다고 하면 한 줄 정도로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간단한 얘기인데 1번 버스 스피스 이거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스포일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터 스크록스는 정말 노래도 잘 부르고 사격 실력이 뛰어난 최고의 총잡이가 짧은 활약을 벌이는 얘기, 결국 죽는 얘기. 너무 짧은데? 네. 죽는 건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 다 죽어요. 나중에 이제 다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 영화가 서사적인 인과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묶이는 게 하나 있다면 결국 마지막에 다다르는 지점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도착 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2번 해주세요. 알고도네스 인근 한 줄 요약. 이렇게 빨리 순서대로 잠깐만요. 짧게 적어 놓았는데 이번은 지역은행을 털려고 하는 카우보이가 어리석은 선택과 반복되는 불운으로 결국은 교수대에 걸리는 얘기. 기다리세요. 3번은 사지가 없는 장애인 배우가 돈벌이로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방랑극단의 단장과 함께 공연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라지는 얘기. 그리고 4번 금빛 협곡은 금빛 협곡에서 이 금강을 채는 늙은 채굴꾼이 결국에는 금강을 찾는 얘기. 그리고 5번째인 공경에 빠진 아가씨는 오리건으로 가는 마차에 몸을 실은 이 젊은 아가씨, 여기 롱고바우라고 나오는데 조카잔이 연기한 롱고바우라는 아가씨가 2명의 길잡이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애완견에 의해서 곤란을 겪게 되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죽은 자만 나물이라는 역마차 안에 모인 5명이 여러 가지 긴수다를 벌이고 결국에는 어떤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 얘기. 저는 이거 보니까 이제 딱 얘기를 듣는 순간 공통점이 또 하나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방향성 같아요. 보통 이제 서부극이 만들어진 것도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잖아요. 금을 캐러 가고 뭐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서부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이 영화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딘가로 가는 이야기, 행운을 수확하러 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그 방향성을 크게 보면 이 영화는 죽음을 향해 가는 얘기, 거대한 불가항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확언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종의 사고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만든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살아내는 사람들 주변에 일어나는 무수한 사고들을 보여주고 그 사고 끝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적어도 서부극에서는 죽음이라는 상황이고 그 죽음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죽음의 형태는 결국은 순환을 도는 거죠. 서부극이라는 생태 안에서 순환을 돌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1편에서 그 깝죽대는 카우보이 같은 경우는 결국 새로운 총잡이에 의해서 죽잖아요. 네. 근데 그 새로운 총잡이도 결국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거든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화면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 운명도 순환하는 거고, 2편에 실패한 은행강도 실패한 카우보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행운과 불행의 반복으로 계속 상황을 모면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본인의 자리인 이 교수대에 올라가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3편에는 이 팔다리 없는 음유시인이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닭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닭일까? 사기 닭 아닐까 그냥? 그 뭔가 음모 같은 게 있겠죠? 음유신에서 계산하는 닭으로 아마 타이틀을 바꿔서 공연을 하게 되겠죠. 그 쇼맨은, 늙은 쇼맨은. 근데 그 팔다리 없는 음유신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근데 수학하는 닭으로 교체됐지만 그 수학하는 닭도 언젠가는 교체가 될 거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 쇼맨도 되게 늙고 점점 초라해지는 그 쇼맨도 공연이 점점 안 되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에 다다를 거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다다른 지점을 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5번째가 사실 서사적으로는 제일 좀이라고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그 아가씨가 미지의 공간 오리건으로 가서 정착하려고 한 얘기잖아요. 네. 카우보이 서사 같은 경우는 결코 정착을 시키지 않죠. 네. 계속 떠돌게 만들죠. 해결사로서의 카우보이라고 하면 어떤 정착된 공간에 들어와서 사건을 해주고 떠남으로써 불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정착을 시키지 않는 되게 적극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그 젊은 길잡이 이 넵이 그 여성과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이 죽음으로써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건 한편으로는 그 늙은 길잡이로 나오는 아서의 젊은 시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길잡이로서의 어떤 카우보이 삶을, 길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순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6번째 에피소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다다르는 그 공간이 마치 거대한 묘지, 공동묘지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는 죽음에 다다르는 방식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죽음에 다다르는 방식들을 서부극이라는 다양한 색깔 위에 얹어서 그 공간 자체의 어떤 신비나 낭만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약간 이상한 장면이에요. 버스 스크루스의 발라드 제일 앞에 있는 그 단편에서 총잡이가 술집에 들어와가지고 몸을 탁탁 치면은 먼지는 그대로 있고 사람이 나오는 때 약간 만화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약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미국의 현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뒤에 남아있는 어떤 뭉게뭉게 피어있는 것들이 서부극 같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과잉에서 아니, 이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만화 영화 보면 막 쉥 가는데 뒤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너무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뒤에 남는 방향성 때문에 생기는 흙먼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저는 방향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알레고리가 아닌가? 좋은 지적 같아요. 그 장면 확실히 저도 그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가장 인공적인 쨍한 CG의 색감과 이런 표현 방식들, 사실 첫 번째가 가장 장르적이고 코미디고 뮤지컬이고 어떻게 보면 샘 팡키파 영화처럼 되게 자비 없는 폭력들이 갑자기 난무하고 정말 그냥 게임 같은 영화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첫 번째 배치했다는 게 서부극이라는 공간, 서부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릴 거야 라는 거를 딱 선언하고 들어간 느낌도 있고, 되게 재밌는 지점들이 이 영화는 많았어요.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음악이 여기저기서 들리잖아요. 시점을 계속 바꾸는데 심지어 그 그래비티처럼 기타 안에서부터 카메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누구의 시점도 아닌 거잖아요. 노래의 시점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카메라로 온 공간을 다 휘젓고 다닌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인공적이고 세팅된 공간이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어떤 장치인 것 같고, 즐기세요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이 버스터 크럭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별명이 많잖아요. 센사바의 노래하는 새 뭐 이런 식의. 누군가는 리아타 패스의 쥐새끼라고 하고 서부 텍사스의 세대가리 뭐 되게 다양한 이름을 불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엔터테이너의 본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게 혹시 1편이 나머지 편들의 어떤 예고편 같은 건가? 그 새대가리가 닭대가리가 나오잖아 나중에. 아, 과잉 해석을 막 하고 싶어지는 아니야, 영화이니까. 센사바의 노래하는 새는 올 골드 캐년에 노래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예고편 같은 거를 1편에서 하는 건가? 실제로 그런 대사들을 코인인데 좀 노골적으로 중간중간 박아놔요. 이를테면 여기서도 그 포커판 할 때 포커 보고 이제 패가 안 좋으니까 빠지려고 하니까 그 대사 하잖아요. 판을 봤으면 놀아야지. 근데 이 에피소드가 딱 그 느낌이거든요. 이 판을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계속 놀아야지 라고 권하고 있는, 관객들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거군요. 그렇게 야, 들리기도 넷플릭스에 하더라고요. 들어왔으면 끝까지 봐야지 이런 신호를 하고 중간에 있는 거구나. 끊지 마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죽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거 유령이 이렇게
귀신이 돼서 이렇게 떠오르는데 귀신이 아닌 것 같아요. 천사? 천사 그렇죠. 날개도 달려서 떠오르니까 센사바에 노래하는 천사? 그게 이제 전체 풀숏으로 잡아주잖아요. 롱숏으로 이 전경을 잡아주는데 이게 각각 보면 세 방향으로 사라져요. 천사가 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육체는 오른쪽 바닥으로 이렇게 끌려서 사라지고 그리고 사실은 새롭게 이 노래하는 새가 된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챔피언이 된 이 검은 카우보이는 화면 깊숙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제 그게 앞으로 계속 이후의 에피소드에서 다르지만 같은 얘기가 반복될 거야 라는 걸 딱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재치 있고 재밌고 실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과잉 해석을 해주고 싶은 재밌다 해석의 즐거움도 있는 그래서 넷플릭스에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장면들을 좀 멈춰보고 다시 보고 돌려보고 하고 싶은 장면들이었거든요. 네. 미학적으로 너무 완성도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농담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듣고 싶은 농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6편의 작품을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는데 물론 이제 노래가 안 나오는 곳도 많지만 노래가 계속 나와요. 이 첫 번째 작품도 센사바의 노래하는 새인 것처럼 주인공이 노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노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어쩌면 이 영화는 뮤지컬 같기도 해요. 네. 전체가. 전체가 뮤지컬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중간중간 노래가 나온다는 것도 어쩌면 이 하나의 연결고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장르적인 상황들을 표현해주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노래인 것 같고 사실은 호영지가 선택하고 있는 거는 서사나 아까 얘기했던 인과 사건이 아니고 노래가 주는 정서가 사실 이 짧은 한 줄로 요약되는 상황 이야기를 다 정리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노래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주는 감정, 감흥 이런 것들 각 에피소드마다 좀 다르게 피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 캐스팅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드 골드 캐년의 캐스팅이 그 톰 H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를 캐스팅한 것도 채굴꾼 광부도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하고 사라질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캐스팅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적합한 캐스팅이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캐스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체의 에피소드에서도 두 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도 나라의 특징들을 잘 표현한 것 같거든요. 아이리시맨이 부르는 노래는 정말 그 아일랜드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노래고 세 번째 에피소드인 그 밥줄에서 은유시인이 얘기하는 공연하는 것도 그 링컨의 연설을 얘기한다든지 성경 구절을 얘기한다는 것도 어쩌면 연기라기보다 노래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고전 얘기들을 펼치잖아요. 오지만디아스도 얘기했다가 뭐 템페스트도 얘기했다가 정독극을 하는데 항상 마무리할 때 우리 배우들은 모두 정력이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서사극에 대한 코엔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에피소드에서 한편으로 재밌었던 게 관객의 위치, 보는 사람의 위치도 상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관객들의 위치가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의 위치처럼 저는 보이기도 그거 하고 되게 보면서 약간 마음이 착잡했어요. 문학의 현실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사라져. 처음에는 관객이 많아가지고 돌을 막 걷고 다니고 그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관객들이 이제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쪽에 닭대가리 이쪽에 가가지고 좀 자극적인 엔터테인먼트에 자극적이고 빠지고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빠져서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게 문학의 현실 같아가지고 저는 보는 내내 착잡하더라고요. 또 동시에 이거는 코엔 형제 본인들의 어떤 자화상이 투영된 걸 수도 있죠. 적어도 이제 고전적인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는 드라마 쪽에 훨씬 더 초점이 가 있는 감독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감독들이 사실상 지금은 자의반 타의반 TV 영화나 온라인 스크리닝 매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점점 밀려나고 있고 극장은 아까 이 닭대가리 똑똑한 닭대가리 닭머리 네. 수확하는 닭이 좋네요. 어감이. 네. 수확하는 닭에게 자리를 뺏기고 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비유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사라져가는 것과 새로운 공연 그러니까 오늘날 영화에 대한 어떤 자기 고백 본인의 씁쓸한 감상이 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문학의 입장 같다고 생각을 하고 더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사실 작가님이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씁쓸했어. 싫었어. 근데 이 에피소드 제일 주목해서 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지가 없는 배우 역할을 맡은 해리 멜링 이 배우가 굉장히 웅장하게 웅변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상에 있을 때는 이 리얼 림슨 단장인 리얼 림슨과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대사가 없다는 것도 없는 거지만 이 사람의 초점, 눈빛이 어떻게 보냐를 보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있고 상황을 이제 대변해 주는데 웅변할 때 눈빛은 굉장히 생기에 차서 관객들을 향하고 뭔가 에너지를 묻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지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생기를 잃고 불안한 눈빛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배우는 눈빛만 갖고 지금 모든 상황들을 정돈하고 있는 관객의 위치 혹은 이 눈빛 얘기를 듣는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팔다리를 묶어놓고 연기하라고 하는 것 같았다라고 얼마나 연기 힘듦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배우는 팔다리가 없이 눈빛으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눈빛을 보고 있으면 이 리암 니슨 이 단장과 이 배우가 그동안 어떤 관계였는지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계속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할 얘기도 떨어졌고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밥만 떠먹여주는 그런 관계인 거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표현을 해내는 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슬프고 씁쓸한 일종의 도구였으니까. 이 대사 없이 두 사람의 이 눈짓과 몸짓으로만 어떤 비극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대단한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단한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6장. 6장에서는 정말 장면을 세팅해 나가는 코엔 형제의 역량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였고 정말 액션과 리액션, 표정, 몸짓, 쇼트 동선 이런 것만 갖고 이 공간이 얼만큼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거든요. 코엔 형제도 뭐 대사를 워낙 잘 쓰지만 타란티노 감독도 워낙 대사 잘 쓰잖아요. 헤이트풀 에이트 보면 이 실내에서 벌어지는 대사에 굉장히 집착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가들이라면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극인 것 같아요. 실내에 각각 다른 입장에 처해진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가 너무 재밌는 설정이죠. 6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약간 메타 영화 같이 본인의 자전적인 얘기, 이야기해야 되는 얘기, 대사들이 또 깔려 있거든요. 사실 5명의 이야기꾼이잖아요. 다 다른 상황인 거고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5명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앞에 5개 에피소드를 압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꾼으로서의 권이 다 묻어있는 캐릭터들인 거죠. 한편으로는 5편에서 5번째 에피소드에서 가장 웅장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 아서라는 늙은 길잡이가 인디안이랑 대결을 할 때 혹은 인디안 대결하기 위해서 갈 때 말을 달려갈 때 그 동선이 그냥 그 동작만으로도 이게 서복이다라고 보여주는 움직임의 미학 같은 걸 보여주는데 완전 광야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이번엔 가장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움직임의 리듬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제일 끝에 도달하는 대사 중에 꽂혔던 게 저는 이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다 알지만 다들 안달이 나서 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매번 어린애처럼 정신을 빼앗겨요. 이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배치했다는 게 너희들 지금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잘한다? 라는 코엔 형제였던 자뻑 같은 거네. 그렇죠. 예, 본인의 자부심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게 이야기다.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메타 영화로서 이야기의 이야기로서의 어떤 것들을 되게 친절하게 한 번씩은 이렇게 정리해주는 저는 확실히 6번째 이야기가 가장 코엔 형제 같은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크레딧을 보면 이 배우들의 이름도 정확히 캐스팅 이름도 없고 잉글리시맨, 프렌치맨, 뭐 아이리시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설정만 딱 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붙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계속 어떤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두 분류가 가지 있다고. 부류 나누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인사이드 르윈 생각이 나기도 하고 You know, in my experience, the world's divided into two kinds of people. Those who divide the world into two kinds of people. And losers? 또 대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엔이 정말 좋아하는 구도의 이야기를 딱 대사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코엔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배치된 이야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말맛이 살아있기도 하고 이 6번째 에피소드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권의 책처럼 묶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에피소드. 저는 6편 에피소드 다 아기자기 예쁘고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꼭 한 편만 꼽으라면 4번째 거 금빛 협곡을 저도 뽑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이질적인 에피소드예요. 모든 인물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유일하게 죽음에서 벗어나 있고 자연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요. 늙은 채굴꾼 같은 경우는 황금을 집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부엉이 알을 딱 하나만 집어오는 착한 사람? 윤리 의식이 있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부엉이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이렇게 눈만 안 마주쳤어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버스터 스크로스 같은 경우면 눈 마주치면 쏘았죠. 부엉이에 쌌겠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다른 서북의 인물들은 다 자연을 극복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이 에피소드의 인물 같은 경우는 친밀하게 말을 거는 친구. 계속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금강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 대하고 있는 방식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 단순히 이 협곡이 푸르고 이렇게 자연으로 가득 찬, 자연의 어떤 생명력 가득 찬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인물 자체가 거기에 동화되고 있는, 그 대화를 걸 수 있는 친구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유일하게 죽음에서 비껴나 있는 허락을 받은 에피소드가 아닌가. 자연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자연을 자신과 함께 놀 수 있는 대상으로 대하기 때문에 금빛 협곡에서의 주인공은 다른 결말을 맞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죽음이 아니고서는 탈출하기 힘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서복은 들어왔다 나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딱 들어왔다 나가는 얘기인데, 이 자연의 공간에 이 건강의 욕망에 빠진 사람이 들어왔다가 한 차례 분탕 일으키고 이걸 다 훼손하지는 않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얘기. 빠져나갔을 때 물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이제 건강을 계속 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자연 상태 자체는 다 보존되어 있는, 그게 서북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 평화를 깨트리고 남겨진 요란한 흔적조차 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상황이 가장 이질적이지만 사실 가장 좀 마음이 푸근해지는 아름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에피소드가 쉼표가 되기도 하고, 코엔 형제가 믿고 싶은 거라고 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는 이 4번을 좀 믿고 싶었던 거 아닌가? 4번이 가지고 있는 활기, 에너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믿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저는 그 서부국 시절 그 서부로 향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달려왔던 사람들이 때로 뭐 인디안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연을 파헤치기도 했는데, 아 저런 시절이 있었지라는 약간 회고 같은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부국의 황금기에 대한 회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경에 빠진 아가씨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좀 다채로웠던 거는 그려내고 있는 색감 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황야, 어떨 때는 이런 풍만한 자연. 5번째 에피소드 공경에 빠진 아가씨의 색감을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새벽녘인 것 같아요. 그 야외에서 노숙하고 동틀 무렵 그리고 해질 무렵 그때의 빛깔을 잡아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서부 영화들이 약간 이런 톤 아닌가요? 뭐 역마차라든지 그런 식의 뭐 어둠에서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새벽에 어떤 또 출발하기 위해서 짐을 챙기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우리가 많이 봐왔던 서부국의 색깔 같은 게 저는 5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색감이나 야외에 찍어낸 것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차용하는데, 서사는 이게 가장 서사에 가까운 그나마 서사의 틀을 갖추고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운명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확실함일 수도 있고, 영화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강아지 쫓아냈는데 계속 환청처럼 소리가 들리는 강아지, 개무서운 강아지. 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개 쥐구멍 같은, 개가 핵심이구나. 개지구멍. 그런 존재들 사실 이런 서사를 뒤흔드는 되게 사고잖아요. 잉여의 활동들인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 서사를 무마시키는 서사의 구멍 같은 거구나. 이 서사적으로 보면 서사의 구멍인데 사실은 그 구멍 자체가 훨씬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서북의 여성, 청교도 여성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 제일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또 한 번 짚어주는 대사를 하죠. 결혼하려고 했던 그 젊은 카우보이가, 젊은 길잡이가 불확실함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죠. 존속하는 당위가 있나요? 우리가 서둘러 다른 당위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왜냐하면 편한 게 좋으니까. 그 일을 하기 쉬워지니까. 랩이었나요? 개 말 잘해. 말 너무 잘해가지고 홀릴 뻔했어요 정말.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황야에서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초원의 철학자 같은 느낌이고, 필드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다. 그 책을 보고 읽힌 게 아니라 필드에서 그런 불확실과 존속의 당위 같은 걸 깨달았다는 건 굉장한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사를 할 때 이 롱거바우의 표정이, 여성의 표정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미소가 지어지고 생기가 돌잖아요.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되겠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자체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제 구태여 하나 사건을 더 붙인 거는, 저는 2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서부 특유의 어떤 장르적인 관습들,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싶은 전투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사고를 끼워 넣은 거고, 또 하나는 그 사고 자체의 의미, 안착하는 서사로 결국 마무리 짓고 싶지 않은, 안착을 시킬 수 없는 고집이랄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롱거바우가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애완견을 안고 있는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 뜬금없음이 왜 이래가 아니고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여기서 표현한 거라면 불확실함, 불투명함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카우보이 노래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영화는 단편 소설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책장을 넘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영화의 한 장면들이어서 함께 이야기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걸 한 줄 평을 쓴다고 하면 6개의 선율, 하나의 음악, 하나의 앨범 같은 느낌인 거죠. 앨범 자체의 통일성도 나름대로 있는, 근데 앨범의 통일성이 그러네요. 서사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정말 그 리듬 자체의 어떤 통일성들을 주고 있는 거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6조각의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고, 다크 초콜릿도 카카오 함량 90% 이상의 다크 초콜릿 먹으면 쌉쌀한 맛 같은 게 남아가지고 계속 혀 안에 그 맛이 남아있는데, 이런 다크 초콜릿은 한꺼번에 6조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질리니까. 그러니까 하나 먹고 쉬었다가 또 하나 먹고, 그런 식으로 보기에 넷플릭스라는 미디어가 너무너무 좋은 매체인 것 같아서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은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별점을 주세요. 로마가 4개 반이었고 스파이더맨이 5개였고 카우보이 노래를 별점을 주신다면? 카우보이 노래는 별점을 준다고 하면 4개 반. 오. 저는 개인적으로 너희를 위한 나라는 없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방향이 다른데 저는 이 방향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스크린에 걸린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좀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 와중에 다른 매체에서 보여주는 이런 미학적인 가능성들이 있는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교차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 그런 감사를 준 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카우보이 노래 너무 좋았고, 문학의 미래, 스토리텔링의 미래를 근심하는 것 같은 코엔 형제의 또 시선 같은 것도 보여가지고 동병상련 같은 느낌도 있었고, 앞으로 나도 잘해봐야겠다. 지금 단편을 한 장 쓰고 계신데 빨리 가서 나가봐야 되겠구나. 작가는 글을 써야 작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제작진을 졸라가지고 한번 더. 3부작에, 보통 대작들은 3부로 끝을 내줘야 돼요. 하나 더 남은 걸로 3부작을 한번 유족의 미래 한번 걷어보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